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상황과 심리적 갈등을 추리소설 속에 잘 풀어놓는 작가 요코야마 히데오의 단편을 읽어보려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같은 도에 해당하는 일본 현의 지사를 보자 하며 비석과에 근무하는 50대 남자 이야기입니다. 소설 배경이 현청이다 보니 정치인이 주요 인물이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치열한 삶 속 욕망과 갈등, 한계, 거기서 야기되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해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을 성찰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만 하는 우리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네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석과의 남자 1장 오전 9시 반이 지났다.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지사실에 제실과 내객 중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라우치 다다노부는 책상 위에 펼쳐둔 투서로 시선을 돌려 검토를 계속했다. 서류 결제와 더불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업무 중 하나였다. 지사 앞으로 보내진 투서는 이곳 지사실 비석과에서 걸러진다. 전날 홍보 공청계 직원이 추린 투서 중 참사 겸 과장인 구라우치가 지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몇 점 골라냈다. 현 지사는 행정의 수장인 동시에 정치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비타민이 되기도 하고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는 이물질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을 위해 곤충의 숲 공원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건 좋다. 어르신이 기뻐하겠군. 곤충의 숲 공원 건설 계획은 올봄 당초 예산에서 조사비가 편성됐다. 공약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계획이 현민에게 지지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 집행자의 기운을 북돋운다. 가타야마 지구 노선버스의 존속을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안타깝지만 탈락이다. 농촌부의 승합버스 사업 누적 적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아무리 보조금을 쏟아부어 노선을 유지해봤자 타는 사람은 이동수단이 없는 소수의 노인뿐이었다. 인프라 정비를 공약에 내건 어르신으로선 듣기 거북한 이야기인데다 정의 몹시도 약한 분이라 이런 사정을 들으면 마음 아파한다. 어느 쪽이든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려는 때에 들려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현청 공용차는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조공해 차로 교체해야 한다. 그라우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오늘 아침의 베스트 투석은. 시적절하다. 어르신은 이런 건설적인 건의를 좋아하고 공용차 교체 문제는 각 부국과의 연락조정 회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의제에 올랐다. 과장님? 목소리와 함께 딱딱한 구두소리가 들리더니 미간을 좁힌 하스네 사와코가 다가왔다. 구라우치와 동갑인 52살. 촉탁비서로 7년 전부터 지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원래 현립여자대학교에서 향토사를 가르치던 비상근 강사인데 첫 당선 후 신문 자담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어르신에게 스카웃되었다. 저 안 아직 더 걸릴까요? 희미하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사바코는 지사실 문을 살짝 가리켰다. 9시 50분. 지사가 참석 예정인 환경위생동업조합의 연차 총회가 10시 반 개회이니 시간이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라우치는 말을 얼버무렸다. 잠시 쉴래야지. 라며 아카이시 현 의원이 입실한 지 벌써 30분이 지났다. 내년에는 현 지사 선거가 있었다. 3선에 도전하기로 한 어르신에게 현 의회 최대 해파인 성심의 보스와의 밀담은 거를 수 없었다. 성찜회와 대립하는 제2회파 1심회가 유력한 대항마를 물색 중이라는 정보가
현내에 떠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생조합 뒤는 어떻게 되지? 의사회장 사다나 씨와 점심 1시 반에 100km 걷기 대회 개회식. 사와코는 손에 든 수첩을 넘기지도 않고 지사의 일정을 읊었다. 2시 반 현민음악회 기공식, 3시 공안위원 임명식, 4시 국제교류협회 직원 송별회, 5시엔 특산품 시식회가 있어요. 일정은 오후 8시 이후까지 빽빽하게 차 있었다. 공직의 직함수는 100에 가깝고 지사의 참석이라는 형식을 원하는 단체도 끊임없어서 어르신에게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다. 사나다 씨와의 점심은 누가 수행하지? 가스라기입니다. 사와코의 대답을 듣자 마음의 동요가 일었다. 구라우치는 방 안쪽을 힐끗 봤다. 10명쯤 되는 비석과 인원 뒤편에서 세련된 검은 정장으로 몸을 감싼 가스라기 도시카즈가 상냥하게 전화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책 조사 담당, 보스턴대 졸업, 35살. 그라우치는 사와코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식사 후에 바로 위장약 드리는 거 잊지 말라고 말해도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니까. 네, 알고 있어요. 건강검진은 어떻게 됐나? 지사님이 됐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해볼게. 일정은 괜찮겠어? 네, 다음 달 10일이나 21일이면요. 1박은 힘들지만. 그럼 10일로 병원을 잡아두자고. 알겠습니다. 그라우치는 고개를 쭉 뺐다. 사와코의 어깨 너머로 잘 아는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마키노 전자의 사장, 마키노 아키오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라우치 쪽에서 말을 걸었다. 백발을 흐트러뜨린 마키노의 모습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사님을 뵙고 싶어. 마키노는 두 손으로 그라우치의 책상을 짚고 말했다. 눈은 치켜 올라갔고 가쁜 숨을 내쉬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라우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하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과 손짓으로 별실에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아니, 나는 요모타 지사님을... 자, 이쪽으로 오세요. 비석과가 간문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라우치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마키노의 팔을 살며시 붙잡고 왼손으로 비어있는 별실문을 밀어 열었다. 비틀거리며 방 안에 발을 들여놓은 마키노는 갑자기 힘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매몰차게 굴면 안 된다. 상공노동부에서 오래 일했던 구라우치지만 마키노의 얼굴과 이름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된 건 3년 전 시장 선거 때였다. 어르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마키노는 170명의 종업원과 그 가족 정원에게 요모타 하루오의 이름을 쓰게 했다. 무슨 일 정도가 아니야. 마키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구라우치 씨, 우리가 3년 전에 대만에 진출한 건 알고 있지? 그럼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꼴이 됐어. 속았다고. 속았다니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야. 시치카이지. 시치카이 일렉트로닉스라고. 젠장. 어르신과 만나게 할 수 없다. 그라우치는 이야기를 들은 즉시 결심했다. 시치카이 일렉트로닉스는 N현의 중핵기업인데 어르신의 선거 모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했다. 종업원 수 3만 명. 그 엄청난 표밭에 마키노는 싸움을 걸려고 하고 있었다. 지사님을 뵙게 해줘. 오늘은 일정이 꽉 차셨어요. 잠깐이면 돼. 오늘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자네가 말 좀 전해줘. 마키노는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으로 손깍지를 끼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제품에는 자신 있어. 우리 회사에서 조립하는 액정 모듈은 세계 제일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하청일 뿐이지. 시치카이의 LCD 부문이 해외 진출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일이 끊길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래서 시치카이한테 해외 진출 기업 후보 경쟁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달려든 거지.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4억을 빌려 대만에 진출했네. 시치카이는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 수익이 날 때까지 가도기 동안은 확실하게 비용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직접 산 부품비조차 안 주려고 하고 있어.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빌어봐도 그놈들은... 잠시만요. 구라우치는 말을 가로막았다. 마키노의 입가에는 개거품이 맺혀 있었다. 마키노 씨, 화나신 건 잘 알겠어요. 하지만 원청업체와의 문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건 상호 간의 대화로 해결하실 일이잖아요. 상호 간? 구라우치 씨, 자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어. 이놈들은 귀신이야. 귀신이랑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니 지사님한테 시치카이 아이자와 놈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해주게. 하청업체를 괴롭히지 말고 잘 키워주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놈들도... 마키노는 혀를 차면서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다. 돈 이야기. 구라우치는 그렇게 직감했다. 벼랑간 새하얀 편지지가 망막을 뒤덮었다. 고작 한 줄짜리 유서. 고마워. 그 남자는 목을 메고 죽었다. 자금 융통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마키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다시 정신을 차렸다. 다시 오겠소. 정신이 나간 듯한 목소리를 남기고 야윈 뒷모습은 방을 뛰쳐나갔다. 구라우치도 별실에서 나왔다. 과장석으로 돌아가자 지사실 문 근처에 서 있던 사와코가 뭐였어요? 하고 말을 걸어왔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민해 보이는 가느스름한 눈은 내객중 램프와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때 사와코의 염원이 통했는지 갑자기 지사실 문이 열렸다. 비석과의 긴장이 감돌았다. 아카이시 현 의원이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유유히 퇴실했다. 그 뒤로 요모타 지사의 기름진 얼굴이 엿보였다. 택시를 잡을 때처럼 손을 들고 있었다. 잠시 와봐. 구라우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요모타 지사의 시선은 구라우치를 지나쳐 부서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가스라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두소리와 함께 몸에 딱 맞는 정장이 구라우치의 앞을 가로질러 지사실로 향했다. 사와코가 빠른 호조로 고했다. 지사님, 슬슬 나가시지 않으면 위생조합 총회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무 연락이야. 3분이면 끝나. 요모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가스라기가 방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려는 차였다. 구라우치가 못 참고 말했다. 사무 연락이라면 저도... 저는 됐어. 거절의 말과 동시에 문이 닫혔다. 그 짧은 대화는 사와코를 제외하면 아무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사무실의 긴장이 풀리고 젊은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저는 됐어. 자리에 앉은 구라우치는 손에 든 투소로 시선을 떨구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주위에 들키지 않도록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2장. 현 청사 지하식당은 혼잡했다. 구라우치는 런치 식판을 손에 들고 빈자리를 찾았다. 많은 직원의 시선이 이쪽에 집중되었다. 지사의 그림자를 보는 눈이었다. 눈동자에 희미한 두려움이 엿보이는 사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람,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나 황급히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입맛이 없었다.
어르신을 화나게 했나. 물음표를 띄우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라우치의 입시를 거부한 어르신의 시선은 몹시 차가웠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저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외군에서 돌아온 어르신에게 말을 걸었지만 무시당했다. 그 전날은 아무렇지 않게 업무나 프로야구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 기분이 나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거절도 두 번째가 되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을 화나게 했다. 아니, 분노가 아니라 혐오. 그런 시선이었다. 어르신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소린가. 마음이 급속도로 바싹 말라갔다. 정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정말 미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장님, 옆에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임무부장실의 야마무라 총괄과장 부자가 테이블 위로 식판을 쭉 밀면서 옆으로 다가왔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나무 심기 행사 때 할 지사님 인사말은 다 검토하셨나요? 미안, 아직이야. 아닙니다. 제 쪽이 아니라 그냥 과장님 얼굴이 보여서. 야마무라는 한바탕 임무 행정에 어려움을 토로한 뒤 테이블을 떠났다. 일 잘하는 사람. 구라우치의 입을 통해 지사에게 그런 말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비서과장의 말은 지사의 말.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적지 않았다. 구라우치는 반 이상 남긴 런치를 셀프 서비스 카운터에 반납하고 찻잔에 차를 더 부은 뒤 테이블로 돌아왔다. 야마무라를 비웃을 처지가 못 된다. 자신은 지금 어르신이 내뱉은 저는 됐어 라는 한마디에 움츠러들었다. 55살이나 먹어놓고. 자조해보지만 그런다고 마음에 내려앉은 불안의 그림자가 옅어지지는 않았다. 자신의 소심함을 새삼 깨달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순종했다. 그런 주제에 남의 눈에 띄고 싶어하는 면도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귀를 새빨갛게 붉히면서 학급위원회 입후보하기도 했다. 반의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남보다 배나 강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인망도 구심력도 없었다.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다. 공부, 스포츠, 놀이의 재치. 자신보다 뛰어난 아이를 만나면 복종하듯이 그 밑에 들어갔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뒤에도 더 이상 무언가에서 1등을 노리지 않게 되었다. 성격의 껍질을 깨부수는 극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춘기가 끝날 무렵에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쪽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건 현청에 들어오고부터서였다. 강한 개성이 반드시 환영받지만은 않는, 모시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세계에 몸을 두어보니 오랜 세월 품고 있던 콤플렉스가 옅어졌다. 아니, 소심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은 오히려 현청에서 일하는 구라우치의 무기가 되었다. 결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없는 상공 노동 분야에서 일했지만 구라우치의 출세는 다른 동기에 비해 반걸음, 한 걸음쯤 앞섰다. 실제로 구라우치에게 모시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윗사람의 신뢰를 얻고 주제넘게 나서는 일 없이 그 사람의 두뇌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40을 넘겼을 즈음에는 그런 삶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이르렀다. 어르신은 구라우치의 그런 생존 방식을 높이 사주었다. 6년 전에 총무부로 데려오고 그 2년 후에는 지사실 비서과장으로 발탁했다. 실장 자리는 관례로 줄곧 공석이었기 때문에 구라우치는 사실상 지사 직속 부서의 장이 되어 모시는 일의 참맛을 철저히 맛보게 되었다. 현 지사의 권력은 강력했다. 6,700억 엔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권한을 지녔고 N현의 직원 5,800명의 인사를 관장하고 3,000건이 넘는 인허가권을 수중에 쥐고 있었다. 그 바로 밑에서 일했다.
자신은 우두머리는 될 수 없지만 지사를 보좌함으로써 우두머리에 선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노고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그라우치는 열심히 지사를 모셨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지 그 환경을 갖추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왔다. 한편으로는 어르신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성격, 사고방식, 버릇, 취미, 건강상태, 그리고 현 지사로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는 전부 다 뒤처져 있어. 그게 어르신의 말버릇이었다. 토곤 행정이라고 야유받아도 인프라 정부가 급선무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도로, 철도, 하수도,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빼앗아 와주마. 정부에 대한 예산 요청은 어찌나 집요하고 이론적인지 사정관도 집념에 요못하라고 죽는 소리를 할 정도였다. 지난달에 67살이 되었다. 지금은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호텔과 백화점을 창업한 경력을 지닌 민간 출신 지사라서 행정을 기업 경영처럼 보는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다소 오만했다. 흙을 백이라고 말로 구워 삼는 면도 있지만 근본은 솔직하고 정이 두텁고 눈물이 많았다. 그런 어르신에게 매료되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왔다. 재선 때 선거전을 함께 헤쳐온 동지이기도 했다. 어르신도 그라우치를 신뢰했고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해 주었다. 그렇게 믿으면서 모셔왔다. 그런데 그라우치는 차를 마셨다. 마치 연애와도 같이 농밀한 교제를 해온 만큼 2번에 걸친 거절은 그라우치를 번민하게 했다. 어르신에게 미움받았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르신과 그라우치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 원인은 짐작되었다. 사무실에서 나온 뒤부터 줄곧 가부키의 오야마를 연상시키는 희고 갸름한 얼굴이 머리에서 아른거리며 떠나지 않았다. 바로 가스라기 도시카즈다. 젊은 감각을 지닌 정책 비서 같은 인물이 필요해. 어르신의 그 말에 올봄 비서과 스태프로 합류했다. 인사과의 인선이었는데 총무부의 젊은 에이스라고 했다. 빈틈없는 남자였다. 본래 해외 귀국 자녀였던 그는 현립 N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보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런 경력도 자랑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언행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었고 비서과의 분위기에도 빨리 적응했다. 다만 실무 쪽에서는 사전 평판만큼의 재능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분히 매스컴에 보여주기식으로 정책 조사 담당이라는 직위를 신설했는데 가스라기가 그 직함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홍보 공청계 일도 겸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오로지 그쪽 일에 쫓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스라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건 분명했다. 첫 만남 때 가스라기는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미디어 노출 전략에 관해 이야기했다.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르신은 처음 들은 모양인지 그 후로 텔레비전 출연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때 속도를 신경 쓰게 되었다. 푹 빠지셨군. 그라우치는 내심 그런 염려를 품고 있었다. 업무 중 빈 시간이 생기면 어르신은 가스라기를 지사실로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의뢰 그라우치가 불려들어가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잡담 상대를 했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감출 길이 없었다. 가스라기에게 질투하고 있었다. 초봄부터 줄곧 그랬다. 응어리가 점차 부풀어 올라 몸이 뒤틀리는 듯한 기분도 맛보았다. 50대 남자의 질투, 젊은 부하에 대한 질투.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감정인 만큼 유독가스처럼 속에 가득 차서 그라우치의 마음을 계속 오염시켜 나가고 있었다. 가스라기 쪽에서 접근한 건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어르신의 변심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의 칼날은 어르신이 아닌 가스라기에게 향했다. 어르신을 나쁜 놈 취급하면 비서과장인 자신의 몸둘 곳이 없어져 버리니 이 녀석만 이동해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의 존재를 탓하게 되었다. 오늘 일만 해도 가스라기가 어르신께 자신의 험담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잠옷 욕심 없어 보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은 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르신에게 아첨했다. 마음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자 드디어 신복인 구라우치의 배제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가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구라우치는 식은 차를 들이켰다. 하지만 어르신과 구라우치 사이에는 4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었다. 가스라기가 험담 좀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게다가 어르신은 동료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몹시 싫어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공격하는 일이야말로 조직을 약화시키는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뭘까? 어르신이 저는 됐어 라고 차갑게 말하게 만든 건 지사질 안에서 아카이시 현 의원이 구라우치에 대해 무슨 말을 했나? 그럴 리는 없었다. 아카이시는 내년 지사 선거일로 어르신에게 할 말이 있었다. 얼굴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 입실할 때 구라우치에게 말했던 실례하겠네 라는 말에는 혐오나 차가운 울림은 전혀 없었다. 오늘이 아니다. 역시 그저께다. 그때의 무시가 시작이었다고 봐야 한다. 구라우치는 허공을 응시했다. 그저께는 월요일. 구라우치는 발치를 위해 오전 반차를 쓰고 집가를 다녀온 뒤 점심시간이 지나서 등청했다. 어르신은 1시 무렵 외출해서 돌아왔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라우치가 그렇게 말했지만 어르신은 대답 없이 구라우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사실로 들어갔다. 어제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르신이 현 북쪽 시차를 나가서 종일 현청을 비웠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거다. 일요일에 출근했던 사흘 전 저녁 지사실에서 프로야구 이야기를 한 뒤부터 이튿날 점심까지의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어르신이 구라우치를 혐오할 만한 정보를 들었거나 입수했다는 말이다. 구라우치는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한 기억이 없었다. 그렇다면 잊지도 않은 중상모략을 당했단 말인가. 누군가에게 원망받고 있나. 하지만 대체 누가? 과장님. 목소리에 눈을 뜨자 부지사 담당인 스즈키 비서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무슨 일이지? 네. 내일 기자회견 자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훑어봐주세요. 알겠네. 그리고 전에 부탁하셨던 루어책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미안하네. 고마워. 자신이 한 말에 움찔했다. 고마워. 한 줄짜리 유서. 그건 구라우치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고마워. 그 말 속에 얼마만큼의 빈정거림이 담겨있는지 모르겠다.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를 냉정하게 대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만일 그 일이 어르신의 귀에 들어갔다면 구라우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잊고 싶은 사건을 한 번 더 마음속에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저주했다. 3장. 구라우치는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지사실 비서관은 청사 2층 남쪽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복도는 중앙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혼자일 때는 그 부분을 피해서 귀퉁이를 걸었다. 어르신을 위한 카펫을 밟으면 희미한 죄악감이 느껴졌다. 그런 자신이 싫지는 않았다.
비서과에는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다. 구라우치는 공용차 관리계 쪽으로 향했다. 기술직 우두머리인 요시자와 관리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말을 걸었다. 우시쿠보 씨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용건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지사와 부지사의 공용차는 우시쿠보, 가야마, 고토 이렇게 3명이 번갈아 운전하고 있었다. 그저께는 우시쿠보가 어르신을 태웠다. 구라우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운전사 우시쿠보에게 전화할지 말지 고민 중이었다. 차 안에서 어르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전화로 캐물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일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마음인 채로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 전화를 응시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 구라우치입니다. 나 마키노세, 마키노. 조금 전에는 내심 혀를 찼다. 아침나절에 찾아왔던 마키노 전자의 사장님이었다. 지사님한테 말했어. 아니요, 오늘은 계속 외근이셔서요. 지사님을 뵐 수 없을까? 진짜 잠깐이면 돼. 저한테 말씀하시죠. 지사님께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산이야. 시치카이는 우리를 모른 채 할 생각이라고. 그놈들 대만에 실망했어. 부품이 생각보다 안 싸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다고 짓거리고 있지만 저렴한 부품을 조달할 노력을 안 할 뿐이지. 귀찮으니까 우리를 도산시키고 철수해버리려는 거야. 그놈들한테야 별일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절박한 목소리였다. 구라우치는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마키노 씨, 구보 선생님이나 오토와 선생님께 상담해 보셨습니까? 했지. 소용없어. 중의원도 현의원도 죄다 시치카이 말밖에 안 들어. 선거가 무서우니까. 그건 지사라고 한들 마찬가지였다. 도와주게 제발.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는 무카이 요시오미의 등이 막막에 떠올랐다. 1달 반쯤 전이었다. 오후 10시를 넘은 시각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카이는 갑작스레 구라우치의 자택을 찾아왔다. 직원이 채 30이 안 되는 가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그는 자금 융통에 쪼들려 돈을 빌려달라며 나타났다. 친구는 아니었다. 지인이라 부르기에도 애매한 관계였다. 10년도 더 전에 구라우치가 중소기업지원 대책실에서 근무했던 무렵 무카이에게 특별 융자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수년 전 꼬치구이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무카이가 아는 척을 하길래 잠깐 대화했다. 그뿐이었다. 그런 있는지 없는지조차 희박한 인연의 끈에 의지해서 무카이는 나타났다. 그래서 정말로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은 알았다. 분명 금융기관, 친구, 지인, 친척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가본 뒤였을 터였다. 무카이는 무너지듯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진 5이라고 했다. 부인과 2 아이가 있다고도 했다.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문질렀다.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구라우치는 당황했다. 무카이의 몸을 힘껏 일으켰다. 곤혹스러웠다. 머리에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돈을 빌려줄 때는 준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줘라. 돌려받지 못할 때도 자신이 곤란하지 않을 금액을, 상대를 원망하지 않을 금액을 말이다.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까도 생각했다. 별반 교류도 없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가 뭔가 부도덕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사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도 없었다. 집 대출은 10년 남았다. 대학생인 아들과 딸은 도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 생활비로 매달 예금을 헐어쓰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돈이 드는 시기. 지난 몇 년간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빌려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 그 20만 엔 정도라면 다음 주라도 괜찮다면.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카이의 표정이 변했다. 찌푸린 미간의 짙은 주름이 쓱 사라졌다. 멍한 표정에 희미한 미소가 엿보였다. 슬픈 미소였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현실을 전한 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 무카이는 구라우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은 잠들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타일렀다. 안 빌려주겠다며 내치진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긁어 모아서 고작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 그걸 건네기라도 해야 했단 말인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지역 신문의 부고란에 무카이 요시우미의 이름을 발견했다. 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방재과에 파견 나온 경보를 통해 관할서에 물어보았다. 자택에서 목을 메었다고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더니 무카이가 보낸 봉투가 와 있었다. 죽기 직전에 우편함에 넣은 것이 분명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고마워. 그 한 줄이 편지지 중앙에 볼펜으로 쓰여 있었다. 밤샘 조문에도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무서워서 갈 수 없었다. 무카이는 구라우치의 자택에 나타난 다음 날 목숨을 끊었다. 20만 엔. 그 적은 금액이 무카이를 절망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고마워. 그건 복수였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인 고마워를 입에 담을 때마다 구라우치는 무카이의 멍한 표정과 슬픈 미소를 떠올려야 하니까. 죽기 직전 무카이는 부인에게 구라우치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했다면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장례식 날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주택에 무언의 전화가 걸려왔다. 무카이의 부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구라우치는 주문처럼 되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긁어 모아서 고작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 그걸 건네기라도 해야 했단 말인가. 하지만 어르신이 그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참 큰일을 겪었다며 구라우치를 동정해 줄까? 아니다. 인정머리 없는 놈.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어르신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사업이 궁지에 몰려 무릎까지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그 20만 엔 정도라면 이라고 대답한 구라우치의 인품을 의심할 것이다. 경멸하고 혐오감을 느끼겠지. 머리로는 구라우치가 취한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청 비서과장, 자신의 오른팔. 그래서 더욱 어르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인정머리 없는 남자, 그릇이 작은 남자. 구라우치라는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다. 구라우치 씨, 듣고 있나? 마키노의 전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직원 170명이 길바닥을 나앉게 할 수는 없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걸세. 역시 어르신과 만나게 할 수는 없다. 구라우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마키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내년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시치카이 일렉트로닉스에게 말을 꺼낼 것이다. 어르신은 그런 사나이였다. 그래서 더욱더 어르신에겐 그릇 작고 인정 없는 오른팔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어르신이 가는 길을 나르고 싶을 뿐이라고 구라우치는 마음속에서 항변했다. 4장. 구라우치는 정시에 현청을 나왔다. 자택으로 가지 않고
N역에서 사철을 타고 서쪽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저녁 러시아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M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우시쿠보의 집은 처마와 처마가 근접한 분양주택단지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근처에 온 김에. 다른 이유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라우치는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우시쿠보는 정말로 놀란 기색이었다. 일부러 저녁 식사 전을 노리고 왔는데 이미 저녁 반주를 마시고 있었던 모양인지 눈가와 코끝이 어슴풀에 붉었다. 그라우치는 짧은 복도 너머의 거실로 안내받았다. 우시쿠보의 아내와 그 모친의 환대를 받았지만 술권유는 거절했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드시던 대로 드세요. 아니, 나도 이제 됐습니다. 이 이상 마시면 저 아마조네스 군단에게 혼나거든요. 무뚝뚝한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 교복 차림의 딸 뒷모습을 보며 우시쿠보가 너토르숨을 지었다. 그라우치보다 3살 아래니까 곧 신살이 된다. 어르신이 가장 신뢰하는 운전사. 그런 만큼 본론은 신중하게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은 우시쿠보가 들려주는 비서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나저나 사와카 여사도 제법 나이를 먹었죠.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나랑 동갑이잖아. 어쩔 수 없지. 그 가스락이랑 비교된다니까요. 차라리 가스락이가 더 매력적이죠. 그렇지. 예, 어르신도 푹 빠지셨는지 차 안에서도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갑자기 이야기가 핵심 부분에 접근했다. 우시쿠보가 일부러 그 주제를 꺼냈나 싶기도 했다. 그라우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누구든 가스라기를 보면 귀엽다고 생각할걸. 솔직하고 풋풋하잖나. 덕분에 늙은 나는 완전히 어르신의 미움을 산 모양이야. 반쯤 탐색하는 기분으로 진심을 내보였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들은 우시쿠보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정말이야. 그저껜 나에 대해서 심한 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슬쩍 속을 떠보자 우시쿠보는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아예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다. 구라우치가 갑자기 방문한 이유도 확실하게 깨달은 얼굴이었다. 왜 우시쿠보 씨가 침울해지고 그래? 어르신이 뭐라고 했는데? 그놈은 인정이 없다느니 냉정하다느니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 전곡을 깨뚫은 모양이었다. 우시쿠보의 눈이 2배 가까이 휘둥그레졌다. 마침 딱 좋게 술 기운이 돌면서 표정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라우치는 바싹 다가갔다. 이야기 좀 해봐. 내 말이 맞지? 네, 분명 그런 말씀을... 우시쿠보는 다다미로 시선을 떨구고 말했다. 이유는 말했나? 아니요,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지? 그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나 뭐라나. 눈앞이 흑백으로 변한 듯했다. 사람을 잘못 봤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사실 과장님에 대해 말씀하셨던 건지 아닌지도... 우시쿠보는 대답을 피했다. 그라우치도 무거운 분위기에서 달아나는 기분으로 우시쿠보의 집을 떠났다. 역까지 가는 길은 어두웠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사람을 잘못 봤다. 어르신은 무카이 요시유미의 일을 알고 있다. 이쯤 되면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라우치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르신이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 무카이의 부인이나 친척이 어르신에게 전화했단 소린가? 그럴 리 없다. 지사실 전화의 직통번호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청 대표번호로 걸어서 바꿔달라고 해도 교환호는 지사실이 아닌 비서과로 연결하게 되어 있다.
전화는 비서과의 검토 관계에서 멈춘다. 일개 현민의 전화가 지사실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지사군 간의 전화번호는 1급 비밀이다. 우카의 관계자가 알고 있을 리가 없고 낯선 사람이 공간에 보낸 우편물은 방범상의 이유로 검열된다. 시민의 목소리가 지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지사 앞으로 현청에 보내오는 투소가 그렇듯 몇 개의 필터를 거친 후에야 처음으로 지사의 눈과 귀에 번뜩 떠올랐다. 투서. 4년 전에 씁쓸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비서과장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구라우치를 비판한 투서를 그만 어르신이 본 것이었다. 현이 후원한 현민 볼링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보낸 투서였다. 지사 데리러 온 비서과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고 부침성도 없어 불쾌했습니다. 첫 지사 업무 대리로 긴장해서 뻣뻣하게 굳어있었다는 게 진상이었지만 어르신은 격려했다. 절대 잊지 말게. 대리일 때 너는 곧 나이니까. 구라우치는 아침 검토 때 그 투서를 본 기억이 없었다. 아직 비서과장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 못 보고 넘겼던 거라고 생각했다. 전날 투서를 추려낸 공보공청계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구라우치는 부하를 탓하지 않았다. 그 투서의 내용은 대부분 현민의 레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지사에 대한 감사의 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땠을까? 구라우치는 역 군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생각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저께 아침 구라우치는 치과를 가기 위해 반차를 써서 부재 중이었다. 구라우치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홍보 공청계가 투서를 최종 검토해서 어르신께 올린다. 가스라기는 그 홍보 공청계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무카이 요시후미의 관계자에게서 온 투서를 일부러 통과시켰다. 구라우치는 상행열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불빛이 가슴속 깊이 숨겨둔 가스라기의 야심처럼 보였다. 5장. 다음 날 아침, 지사실 비서관은 분주한 기류에 휩싸여 있었다. 매월 열리는 기자회견이 9시 반에 시작된다. 현청 담당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국의 간부 직원이 지사실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 흐름이 잠시 끊겼을 때 구라우치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쪽을 바라보았다. 가스라기는 락커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다. 오늘은 옅은 연보라색 정장으로 한껏 멋을 부렸다. 회견실에도 얼굴을 내밀 생각인 모양이었다. 구라우치는 책상을 돌아 나가서 지사실 앞에 섰다. 힘줘 문을 놓고 했다. 즉각 들어와 라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망설임을 떨치고 문을 연 다음 두꺼운 카펫을 밟았다. 구라우치는 손을 뻗어 문을 닫았다. 지사 요모타는 집무 책상에서 명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크 방식으로 방에 들어온 사람이 구라우치라는 건 알고 있었다. 얼굴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시야 끄트머리에 구라우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치켜 올라간 눈썹의 움직임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사람을 잘못 봤다. 발걸음이 무서웠지만 주저하는 모습이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구라우치는 성큼성큼 집무 책상 앞까지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언짢은 듯한 목소리. 시선은 여전히 명함 홀더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라우치는 집무 책상 끝에 있는 미결 박스에 서류를 넣고 그 위에 오늘 아침 골라낸 5통의 투서를 올려놓았다. 어제 전달하지 못한 4통도 함께 얹었다. 지사님, 투서는 사울치입니다. 알았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구라우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침묵을 깨트렸다. 월요일 투서는 읽으셨습니까? 요모타의 시선이 구라우치를 향했다. 감정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
읽었는데 무슨 문제 있나? 저에 대해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요모타가 명화물도로 시선을 되돌렸기 때문이었다. 너에겐 흥미가 없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요모타의 존재가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투소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무카의 요시미의 관계자가 보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한 다음 20만 엔이라면 이라고 말한 자신의 진위까지 전달하는 일은 너무나도 원대한 사업처럼 생각되었다. 이쯤 되자 긁어부스럼이라는 위험신호도 머릿속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요모타가 구라우치를 잘못 봤다는 이유가 만일 무카의 일이 아니라면 구라우치 자신의 입으로 두 번째 악재를 들이미는 꼴이 된다. 아직 용건이 남았나? 자신이 두려워했던 말이 그대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닙니다. 그럼 나가봐. 네. 하지만 다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가지 않으면 요모타의 노성이 떨어질 터. 알고는 있지만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나면 두 번 다시 이 방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런 두려움 섞인 생각이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그 순간 들려온 노크 소리에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요모타가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하스네 사와코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견실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그래. 그 전에 잠시 가스라기 좀 불러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건지 몇 초 지나지 않아 연보라색 정장이 방에 들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구라우치는 그 장소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요모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가스라기를 응시했다. 삼손 출마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하지? 가스라기는 동요하는 기색도 없었다. 태도를 표명하실 건가요? 아직이야. 의회에서 먼저 안 밝히면 그놈들이 심통을 부려서. 그러시면 가스라기는 신고 웃었다.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는다고? 네. 질문에 바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긍정의 미소를 보이세요. 기자는 지사님의 본심을 알아서 만족하겠지만 출마한다고 쓸 수는 없겠죠. 그렇군. 그래도 계속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기자들 얼굴을 한 바퀴 둘러보시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그리고 생각 중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 라는 느낌으로요. 복잡한 심경을 슬쩍 내보이는 걸로 기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다. 그 만족감이 지사님에 대한 친근감으로 이어져서 자연히 호의적인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구라우치는 지사실에서 나왔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기분이었다. 가스라기는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질투와 패배감이 뒤섞인 기분이 도저히 수습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스라기가 내놓은 당돌한 기자 대응책에서 그의 본성을 보았다. 구라우치를 비판한 투서를 어르신께 흘린다. 가스라기라면 충분히 할 법했다. 가스라기에게 당했다. 6장. 그날 업무를 마친 뒤 구라우치는 일단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차를 운전해서 Y시로 향했다. 죽은 무카의 요시유미의 유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점심때 중소기업 지원대책실 시절 부하 직원과 청사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카의 가구는 역시 손쓸도리 없이 무카이 사오의 파산을 신청했다. 서류에 적혀있던 무카이의 자택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녹음 테이프 메시지만 들려왔다. 이번에도 소방방재과에 있는 경부에게 부탁했다.
와이서 형사과의 미소카라는 남자가 연락을 주었다. 무카이의 아내 야스코는 언니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구라우치는 사거리에서 찾던 편의점을 발견하고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도로가 좁고 포장이 고르지 않아 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야스코가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구라우치의 이름을 다시 묻길래 현청에서 근무하는 이라고 덧붙이자 그제야 짐작이 간다는 듯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용건은 말하지 않고 지금 찾아뵙겠다고만 말했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스코는 애매한 말로 승낙했다. 작은 공원 뒤쪽에 위치한 2층 집은 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 집 밖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한 초로의 여인이 멍하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카이 야스코는 정원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조립식 건물로 구라우치를 안내했다. 아이들 방으로 사용되는 곳이라는 점은 천장에 붙어있는 아이돌 가수의 포스터를 보고 알았다. 4평쯤 되는 실내에는 종이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압축된 주거 공간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나뭇결의 원형 테이블도 놓여 있었다. 분명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자택에서 챙겨온 무카의 가구의 상품일 것이다. 희미하게 선향 냄새가 났다. 방구석의 작은 책상 위에 새 위패와 간소한 불구가 놓여 있었다. 구라우치는 위패를 향해 손을 모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야스코가 테이블의 의자를 뒤로 뺐다. 여기 앉으세요. 네. 구라우치는 이곳에 들이닥친 것을 후회했다. 어르신과 가스라기의 미로를 눈앞에 보고 마음이 흐트러졌다. 가스라기의 수작을 확인하고자 야스코를 찾았다. 하지만 사실 전화로 야스코의 목소리를 들은 시점에서 이미 투서와 야스코를 결부시키지 않게 되었다. 야스코는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다. 실제로 야스코를 만나보고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안치에서 차를 가져오는 야스코의 표정에 그 어디에도 험악한 기색은 없었다. 무카이는 구라우치에게 돈을 빌리러 갔던 사실을 야스코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만일 그렇다면 투서를 했나 안 했나 따지는 일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야스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일로 찾아오신 거죠? 네. 편지 말이에요. 시동생이 구라우치 씨에 대한 내용을 써서 현청에 보냈다고 했거든요. 구라우치는 얼어붙었다. 갑작스런 충격에 잠시 동안은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야스코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 일로 찾아오신 게 아닌가요? 동생분께서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동생분이셨군요. 역시 곤란해지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구라우치는 자신의 뺨을 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래서 동생분이 보내신 편지에는 그 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너무 흥분해서. 야스코는 힘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밤 그라우치의 집에서 돌아온 무카이는 야스코와 남동생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20만 엔이라면 다음 주라도 괜찮다면. 무카이 가구의 전무인 남동생은 격려했다고 했다. 고작 20만 엔? 다음 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무카이는 뻔뻔한 부탁이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사리에 어긋난다며 타일렀다. 하지만 남동생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형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내 기대했다고. 분명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수치스럽지만 은사님 댁을 찾아간 거야. 그쪽이 안 될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거라고. 어차피 파산하게 될 테니까.
그게 원래부터 시동생은 제 멋대로의 사람이에요. 회사 상황이 나빠진 뒤로는 동서와도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 조정 중이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야스코는 작게 한숨을 흘렸다. 시동생은 내심 자신이 그런 말을 해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구라우치 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그런 편지까지 쓰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구라우치도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무카의 남동생이 구라우치를 매도한 편지를 쓰고 가스라기가 통과시켰고 그 편지를 읽은 어르신이 사람을 잘못 봤어. 라고 우시쿠보에게 말을 흘렸다. 어르신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어려울지도 모른다. 무카이의 동생이 편지를 쓴 일이 사실이었다. 20만 엔이라면, 다음 주라도 괜찮다면. 그래서 무카이는 야스코가 차를 더 따르며 말했다. 남편은 구라우츠 씨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돌아가고 나서 구라우츠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그 말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다. 정말 그랬습니까? 구라우치는 결국 못 참고 물었다. 정말 그랬습니까? 남편분도 저를 원망하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다며 정말로 고마워했어요. 남편분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이요? 네.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 그저 고마워 라고만 쓰여있더군요. 놀라움이 가득했던 야스코의 얼굴이 이내 누그러졌다. 말 그대로의 의미일 거예요. 그럴까요? 제게는... 구라우치는 머뭇거렸다. 빈정거림. 차마 야스코의 앞에서 그 단어를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사람 늘 구라우치 씨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자랑이었어요. 정말로 기뻤던 모양인지 저나 남동생 직원들한테 자주 그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구라우치 씨 낚시가 취미시라면서요. 아, 네. 저희 남편도 그랬거든요. 취미가 같아서 말이 잘 통했다고. 언젠가 같이 낚시 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지 않았다. 신문에서 구라우치 씨가 현청 지사 비서과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난리였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역시 그 사람은 다르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말했거든요. 구라우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는 전보다도 구라우치 씨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서 회사의 조례 같은 데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야스코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남동생이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구라우치 씨께 돈을 빌리러 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짝이는 눈에서 구라우치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야스코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애초에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구라우치 씨께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 무척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 문전박대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고작 술 한 번 같이 마셨을 뿐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구라우치 씨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20만 엔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고마워라고 아마 편지를... 차마 야스코를 바라볼 수 없었다. 구라우치는 방 한구석 종이박스에 매직으로 적힌 글자를 열어봤다. 아빠 여름옷. 그 글자가 뿌옇게 흐려졌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무카의 얼굴이 내리에 떠올랐다.
금액을 말했을 때 보인 미소. 멍한 표정에 희미하게 띈 미소. 슬픈 듯이 보였다. 하지만 야스코는 눈물을 닦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마음을 가눈 듯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답네요. 존댓말이 아니라 고마워라니. 그라우치는 젖은 눈으로 야스코를 바라봤다. 울음 섞인 미소를 짓는 얼굴이 보였다. 낚시 친구한테 말하듯 그라우치 씨한테 한 번은 스스럼 없이 말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고마워라고. 그라우치도 마주 웃으려는데 그 순간 품속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비석과의 직통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가스라기입니다. 급한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걸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그라우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야스코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라우치는 한 번 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안하게, 부디 평안하게 잠드세요. 몇 번이고 그렇게 빌었다. 야스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말했다. 다음번에는 느긋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또 남편분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7장. 바깥은 달빛으로 환했다. 차에 돌아간 그라우치는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석과 직통전화의 단축번호를 누르자 바로 가스라기가 받았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군. 네, 지사님이 일신의 현의원과 몰래 만나셔서요. 전혀 몰랐다. 잔잔해졌던 마음에 세파가 일었다. 그래서 용건은 뭐지? 그게 마키노전자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립병원으로 실려가셨답니다. 그라우치는 깜짝 놀랐다. 상태는? 내진탕과 다리 골절입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어제 아침 일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는 전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디에서 들은 정보지? 병원입니다. 처음에 마키노 사장이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지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립병원이다 보니 병원 측 배려로 지사님 지인인지 저희 쪽으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해뒀습니다. 지난 선거 때 많이 힘을 써줬어. 그러니 관계없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사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크게 다쳤잖나. 지사님 후원자라고 말해두면 의사도 조금은 더 신경 쓰지 않겠나. 내가 지금 들여다볼 테니 내일 아침 일찍 병실에 꽃이 도착하도록 준비해두게. 꽃이요? 불만스러운 목소리였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런 걸 보내줘봤자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를 뿐입니다. 기어오르는 건 자네 아닌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네? 자네가 유능한 건 맞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 대한 조언도 훌륭했어. 자네 말대로 기자들은 기뻐했고 내일 조간신문에는 모든 신문사가 일제히 호의적인 기사를 실을 테지. 어르신께는 자네가 필요해. 그건 인정하네. 내 자네를 방해하진 않겠네. 그러니 자네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진 마.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고식적인 수단은 쓰지 말란 말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시침이 되지 말게. 내가 없던 월요일에 자네가 무슨 짓을 했지? 안 보여드려도 될 투서를 어르신께 굳이 보여드린 거 아닌가? 가스라기는 정말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짓은 못합니다. 월요일에는 각지 현립시설 사진 촬영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홍보공청 직원 전원이 아침부터 현청을 나가고 다 없었거든요. 8장. 불 꺼진 병원은 들어가는데 작은 용기가 필요했다. 마키노 아키오는 집중 치료실에서 개인실로 옮겨져 있었다. 우대퇴부 골절, 전치 2개월,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사톤 트럭에 치였다. 침대 곁에서 백발의 아내가 수발을 들고 있었다. 구라우치가 온 걸 알아차린 마키노는 불유퉁한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팔 위에 얹혀있던 아내의 손을 내쳤다. 마키노 씨, 무모한 짓 하지 마십시오. 마키노의 아내가 복도로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구라우치는 의자에 앉으며 그렇게 말했다. 트럭 운전사는 마키노 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던데요. 저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사장님의 집에 다녀오는 참입니다. 헛소리하지 말게. 나는 아니야. 그저 잠시 넋이 나갔던 것뿐일세. 네, 그러시겠죠. 아니 정말이야. 내 아직은 못 죽어. 지금 죽으면 시치카이 놈들한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꼴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 남겨진 아내분 말상대가 없어서 그런지 무척이나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죽었다는 사람의 회사, 거기 직원은 몇 명이었는데? 마키노는 화난 듯이 말했다. 직원이요. 30명 정도였을 겁니다. 마키노는 흥 하고 굳웃음을 쳤다. 뭐 하긴 30명이라도 똑같지. 뭐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키노는 거칠게 숨을 내뱉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나 처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직원이 보물이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키노는 천장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 사람 보험은 얼마나 들었어? 그건 못 들었습니다. 이제 막 보험을 든 게 아니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돈이 나오거든. 쥐꼬리만큼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줄곧 성실하게 일해준 자신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죠. 이해 못하겠지. 역시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 없지. 마키노의 말이 마음에 사무쳤다.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 그랬던 거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던 수수께끼가 마키노의 한마디로 어이없이 풀렸다. 마키노의 아내가 병실로 돌아오자 구라우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구라우치가 침대 쪽을 뒤돌아보자 괜히 엉뚱한 쪽을 쳐다보는 마키노 사장의 얼굴이 보였다. 9장. 이튿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맑았다. 구라우치는 자신의 책상에서 투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질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내객중 쪽은 꺼져 있었지만 10분 정도 전부터 어르신의 부름을 받은 가스라기가 들어가 있었다. 사와코 하스네 씨. 구라우치가 부르자 건너편 책상에서 사와코가 고개를 빼들었다. 딱딱한 하이힐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오늘 어르신 일정이 비는 시간이 있나?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이힐이 발길을 되돌렸다. 하스네 씨. 네. 구라우치는 발걸음을 멈춘 사와코의 눈을 응시했다. 사와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구라우치는 조용히 말했다. 항상 고마워. 순간 사와코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눈가가 떨리면서 주름이 돋보였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겠지. 가스락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사와코는 구라우치가 이곳에 오기 전 3년도 넘게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다. 능력을 높이 산 어르신의 부탁으로 비서직을 맡았다. 그랬는데 빛을 잃었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신임을 구라우치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구라우치는 손에 든 투서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번 일도 4년 전 투서 일도 아마
사와코 그녀가 꾸몄을 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개운했다. 그녀에게 한 고맙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지금까지 사와코의 기지로 얼마나 많은 난국을 극복해왔는지 모른다. 비서가 무엇인지 전부 그녀에게 배웠다. 그런데 구라우치는 무엇 하나 보답한 적이 없었다. 사와코를 편하게 이용하고 많은 일을 빼앗고 그리고 어르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즐겼다. 고맙다는 용서를 청하는 말이었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고 짧은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떠올렸다. 어르신은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일정이 빈다. 그라우치는 수화기를 들고 안내 서비스 번호인 104를 눌렀다. 신호음이 기분 좋게 들렸다. 성심성의껏 모시고 힘써왔다. 한 번쯤 내가 어르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천벌을 받진 않을 것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04 서비스의 기무라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시치카이 일렉트로닉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라우치는 지사실에 제실 램프를 응시하며 그렇게 물었다.